기사님, 배수구 뚫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답으로 제가 직접 담근 진한 산삼주 한잔하고 가실래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빗물에 젖어 실루엣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운동복 차림의 옆집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살을 갓 넘긴 미망인 서희 씨였죠. 하얗고 고운 피부 위로 흐르는 빗방울,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서린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문턱을 넘으면 제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파멸로 치닫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연금을 날린 죄로 아내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68배 저에게 그녀의 부드러운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파스 냄새 풍기며 식당 주방에서 돌아올 아내의 눈을 피해 저는 결국 비 내리는 창밖을 뒤로 한 채 그녀의 은밀한 안방으로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 마지막 불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재앙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이 위험한 만남이 어떤 비극을 불러왔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치명적인 유혹, 그 금기된 사랑의 기록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 아니면 몸이 아플 때일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던 노후 자금을 단 한순간에 날려버렸을 때,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 집에서도 죄인처럼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할 때, 그때가 진짜 지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뒤늦은 방황과 뼈아픈 후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올해 68살인 저 한종우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낡은 전원주택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나는데 제 마음은 영하 10도의 한겨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때 저는 잘나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퇴직연금도 꼬박꼬박 나왔고 퇴직할 때는 훈장까지 받았죠.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종우 씨, 제발 정신 좀 차려. 퇴직금이랑 연금 담보로 상가 하나만 잡아두면 평생 월세 받으며 떵떵거리고 산다는 친구놈의 감언이설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결국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투자했던 신도시 상가는 유령 건물이 됐고 제 금쪽 같은 연금은 고스란히 이자로 나갔으며 결국 원금까지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종우 씨,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무리수를 둬? 아내 영자가 울며 불며 말릴 때 들었어야 했는데 고집불통이었던 저는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쫓기듯 내려온 이곳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말이 좋아 전원주택이지 주변엔 인가도 드문 외딴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역입니다. 거실로 나가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아내 영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엔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산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눈이 마주칠까봐 슬그머니 고개를 돌립니다. 밥 먹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벌판 같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정적만 흐릅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이 집의 유일한 대화죠.
저는 밥알을 씹는지 모래알을 씹는지 모를 기분으로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밥을 밀어 넣습니다. 당신 오늘도 그냥 집구석에만 있을 거야? 마당에 풀이라도 좀 뽑든가. 아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입을 열겠습니까? 식사가 끝나면 저는 도망치듯 마당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에 낭만 따위는 없습니다.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담장은 왜 자꾸 허물어지는지, 무기력하게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태웁니다. 가끔은 술 생각이 간절합니다. 대낮부터 소주 한 병 들이켜고 세상 만사 다 잊고 싶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여 그러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때는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대접받던 한종우였는데 지금은 연금 날린 죄로 마누라 눈치나 보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막은 더 깊어집니다. 아내는 생계를 돕겠다며 인근 식당으로 일을 나갑니다. 아내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더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텅 빈 집,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실. 저는 다시 소파에 눕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건가?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죽을 나를 기다리는 것뿐인가?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갉아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사 귀찮아 마당 구석에 던져두었던 삽자루를 집어들고 멍하니 담벼락 쪽을 바라보던 그때 수개월째 비어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했던 옆집 마당에 낯선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이 시골 구석에 저처럼 죽어가는 노인네들 뿐인 이 동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누군가가 이사를 온 것이죠. 옆집에 누가 이사 오나 보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잠시 후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맑고 고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등장이 제 지옥 같은 일상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 영자가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몸을 일으킵니다. 아이고 허리야.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릎과 손목에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는 일입니다. 상가 투자 실패로 우리 집의 기둥이 뿌리째 뽑힌 뒤 아내는 60이 넘은 나이에 인근 식당 주방 보조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무거운 솥단지를 옮기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내며 번 돈으로 겨우 우리 두 식구 목숨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내가 나간 뒤 저는 무엇을 할까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봅니다. 그러다 자괴감이 밀려오면 어김없이 싱크대 밑에 숨겨둔 소주병을 꺼냅니다. 안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머릿속을 흐릿하게 만들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죠. 집안일이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이고 거실에 먼지가 굴러다녀도 손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세상 모든 게 귀찮아지거든요. 저녁 8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자가 지친 기색으로 들어옵니다. 집안 공기 가득한 술 냄새와 엉망인 거실 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당신 또 술이야? 제정신이야? 영자가 가방을 내팽개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못 들은 척 TV 채널만 돌립니다. 그러면 아내의 독설은 더 날카로워져 제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연금 받아서 손주들 용돈 주고 해외여행도 다닌다는데
당신은 그 귀한 돈을 다 날려먹고 이제는 집구석에서 마누라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술만 처먹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나도.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지면 아내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힘들어? 누가 힘들다는 소리를 해?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서 술이나 마시는 당신이 힘들어? 아니면 종일 불 앞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내가 힘들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동네 사람들이 당신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마누라 등골 빼먹는 백수 영감탱이라고 손가락질해. 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힙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옆엔 내가 하고 호통이라도 쳤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는 씩씩거리며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쾅쾅거리며 닦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당신 같은 인간 밥 해주려고 내가 그 고생하는 줄 알아?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젊어서는 애들 키우느라 고생. 늙어서는 이 못난 인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내의 울음 섞인 타령은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저는 그 소리를 피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가슴속에선 알 수 없는 우라와 비참함이 소용돌이칩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내의 독설과 냉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위엄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저 하루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아내가 내일 아침 다시 일터로 나가 이 집에서 나 혼자만의 고요를 찾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너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희망을 찾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유혹에 눈을 돌리게 된다고 하죠. 아내의 모진 말들에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우리 집 바로 옆, 오랫동안 비어 있어 풀만 무성하던 그 집에 드디어 누군가 이사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기력하게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던 제 눈에 세련된 감각의 가구들이 하나둘 옮겨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 오나 보네.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제 시야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골 구석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죠. 그녀의 등장은 차가운 살얼음판 같던 제 일상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조용한 동네에 왜 혼자 오게 된 걸까? 저는 저도 모르게 담장 너머로 자꾸만 시선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일상에도 가끔은 예기치 못한 틈새가 벌어지곤 합니다. 아내 영자가 내뱉는 독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소주잔이나 기울이던 어느 날이었죠. 우리 집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 흉물스러운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마치 제 망가진 노후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식당으로 출근하고 난 뒤 적막하던 그 골목에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골 구석탱이에 누가 이사를 온대? 저는 창문을 살짝 열고 커튼 뒤에 숨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트럭 뒤로 세련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언뜻 봐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동네 노인네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하얀 피부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세련된 원피스 차림. 그녀의 등장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갑자기 컬러 화면이 튀어나온 것처럼 강렬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인부들에게 생긋 웃으며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여기가 생각보다 공기가 너무 좋네요.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기지개를 켜는데 원피스 위로 드러나는 풍만한 볼륨감과 잘록한 허리 라인이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 잠자리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내 영자와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며 남자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죽었다고 믿었던 제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귓가에 울리는 심장 소리가 이삿짐 나르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나중에 이삿짐 인부들이 나누는 소리를 엿들어 보니 그녀의 이름은 서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몸이 좀 안 좋아 요양차 이곳 경기도 외곽까지 내려왔다는 미망인이었죠. 50대 초반의 미망인이라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묘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왜 이런 외진 곳에 혼자 왔을까? 밤이면 얼마나 적적할까? 하는 음큼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 영자는 오늘도 퇴근해서 파스 냄새를 풍기며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내 팔자야 소리를 해대겠지만 이제 제 관심은 온통 담장 너머 옆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짐 정리를 끝냈는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외출복 대신 몸에 딱 붙는 요가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마당에 매트를 깔고 몸을 굽힐 때마다 드러나는 탄력 있는 엉덩이 라인과 매끄러운 다리 곡선. 저는 베란다 창틀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아내가 보면 당장 목이 달아날 일이었지만 한번 시작된 시선은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입으로는 자책하면서도 제 눈은 이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수컷의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랄까요? 그녀가 정원의 꽃에 물을 주며 가볍게 콧노래를 부를 때면 제 코끝에는 아내의 찌든 파스 냄새 대신 서희 씨의 은은한 살구빛 향기가 감도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술만 마시던 제 일상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계를 봅니다. 아내가 나가는 시간, 그리고 서희 씨가 마당으로 나오는 시간을 체크하는 게 제 유일한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녀가 옆집으로 이사 온 뒤로 지옥 같던 이 집구석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험한 긴장감은 결국 사고를 부르게 마련이죠. 서희 씨와 저, 이평행선 같던 두 사람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날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유혹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담장 너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남자의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법과 질서만 따지던 제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웃집 여자를 훔쳐보며 침을 꼴깍 삼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내 영자가 식당으로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안은 오직 저만의 은밀한 관측소가 됩니다. 저는 이제 소파에 눕는 대신 안방 베란다 커튼 뒤에 바짝 붙어
옆집 마당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어김없이 옆집 서희 씨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매번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꽉 끼는 요가복을 입고 나타나죠. 보라색, 검은색, 때로는 강렬한 분홍색 레깅스. 그 얇은 천의로 드러나는 서희 씨의 탄탄한 허벅지와 항아리처럼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보고 있으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60대 중반을 넘기며 이제는 제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그녀의 유연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낄 때면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휴, 종우야.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입으로는 자책을 내뱉으면서도 제 눈은 이미 커튼 틈새에 고정되어 뗄 줄을 모릅니다. 서희 씨가 마당에 매트를 깔고 요가 동작을 시작하면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그녀가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드는 자세를 취할 때 요가복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드러나는 그 굴곡진 실루엣.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몇 번이고 삼킵니다. 아내 영자의 펑퍼짐한 몸매와 거친 살결만 보며 살던 저에게 서희 씨의 매끄럽고 유연한 몸짓은 마치 다른 세상의 생명체처럼 신비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요가가 끝나면 그녀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숙여 잡초를 뽑거나 꽃에 물을 줄 때 땀방울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타고 가슴골 사이로 흘러내리는 걸 목격하는 날이면 저는 숨이 막혀 뒤로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녀가 가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제가 숨어 있는 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릴 때면 혹시라도 들켰을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묘한 짜릿함이 전신을 타고 흐릅니다. 이런 제 모습이 비겁하고 추잡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평생을 아내의 독설과 구박 속에서 쓸모없는 영감탱이 소리만 듣고 살던 저에게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 싱그러운 여인의 모습은 유일한 숨구멍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서희 씨를 훔쳐보는 그 시간만큼은 저도 연금을 날린 죄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을 탐하는 혈기 왕성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내가 돌아오면 다시 파스 냄새와 고함 소리에 시달려야 하지만 낮 동안 머릿속에 담아둔 서희 씨의 유연한 실루엣을 떠올리며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거친 손마디 대신 서희 씨의 부드러운 살결이 제 몸을 스치는 상상을 하곤 했죠.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불경한 상상이었지만 한번 불붙은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던 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오후가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비가 왜 이렇게 무섭게 온다냐.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차던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옆집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 어떡해. 기사님 계세요? 서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앞뒤 재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빗줄기에 가려진 담장 너머 그녀의 집 마당에는 이미 흙탕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있었고 서희 씨는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빗속에서 우리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 인생을 파멸로 이끌 아니면 구원으로 이끌 그 뜨거운 만남이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운명이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작정을 한 걸까요?
그날 오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하던 마을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양동이로 퍼붓는 빗소리에 아내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빗소리를 뚫고 옆집에서 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서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님,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평소 아내 영자가 물 좀 떠와라 하면 굼떠서 터진 만두 같던 제가 담장을 넘는 모습은 흡사 20대 특전사 같았을 겁니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담장을 단숨에 넘어 서희 씨네 마당으로 뛰어들었을 때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폭우 속에 서 있는 서희 씨는 얇은 원피스가 빗물에 완전히 젖어 온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훔쳐보던 그 탄력 있는 실루엣이 가감없이 제 눈앞에 드러난 겁니다. 빗물에 젖어 살결이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배우보다 관능적이었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눈망울은 보호 본능을 미친 듯이 자극했습니다. 어머, 종우 씨, 배수구가 막혔나 봐요. 물이 거실까지 들어오려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당 한 구석 배수구가 낙엽과 오물로 꽉 막혀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흙탕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60대 노인의 거친 손마디가 진흙과 오물을 파헤치는 동안 서희 씨는 제 바로 곁에서 우산을 받쳐주며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젖은 살결이 제 어깨에 스칠 때마다 차가운 빗물과는 대조적으로 제 몸 안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힘을 주어 막혀있던 오물 덩어리를 쑥 뽑아내자 가슴이 뻥 뚫리는 소리와 함께 고여있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와, 기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서희 씨는 기쁜 나머지 제 팔을 덥석 잡으며 환호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뜨거워진 그녀의 손길이 제 팔뚝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잠자리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저에게 이 낯선 여인의 뜨거운 온기는 치명적인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서희 씨는 미안하고 고마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하얀 뺨에 붙어 있었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에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종우 씨, 옷이 다 젖어서 어떡해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감기 들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수건이라도 좀 쓰고 몸 좀 말리셔야죠. 그녀의 초대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내 영자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의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희 씨의 집 안은 묘하게 아늑하고 은밀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건을 가져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서희 씨의 젖은 뒷모습, 얇은 원피스 너머로 실룩거리는 그 매혹적인 엉덩이 라인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들키면 끝장인데. 머릿속에선 경고등이 울렸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거실 한복판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뽀송뽀송한 수건을 들고 나온 서희 씨가 제 머리를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진한 향취와 손가락 끝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저는 68배 노인이 아니라 첫사랑을 만난 소년처럼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 구세주세요.
기사님 없었으면 저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의지처를 찾는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수구를 뚫어준 것은 저였지만 사실 그녀의 그 눈빛이 제 마음속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단숨에 뚫어버린 겁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빗물보다 더 뜨겁고 눅눅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68이면 이제 세상에 쓸모없는 고목나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 영자에게 매일같이 돈 날려먹은 영감탱이 소리나 들으며 제 존재 가치는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여자, 서희 씨는 달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수건으로 제 머리를 말려주던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우 씨, 아니 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 남편 사별하고 이 동네 내려와서 밤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기사님이라는 단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독설의 가시들을 단번에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밥벌이도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었지만 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저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 든든한 기사님이었던 겁니다. 서희 씨는 제 곁에 바짝 다가앉아 그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움과 적적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가고 나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전등 하나 갈 줄 모르고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거든요. 어제도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기사님이 담장을 훌쩍 넘어와 주시는 걸 보는데 아, 이제 나도 의지할 곳이 생겼구나 싶어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서희 씨는 말을 마칠 때마다 제 팔뚝을 은근슬쩍 쓰다듬거나 제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살짝 비치는 그녀의 어깨선과 코끝을 자극하는 은은한 살구빛 향기.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딱딱한 서류 뭉치와 아내의 짜증 섞인 잔소리만 듣고 살던 저에게 이렇게 세련되고 고운 여자가 저를 대단한 남자로 치켜 세워주며 의지해 오는데 어떤 남자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기사님은 손마디마디에 연륜과 힘이 느껴져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이런 듬직한 맛이 없잖아요. 종우 씨랑 같이 있으면 제가 정말 보호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녀의 찬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상가 투자로 연금을 날렸다는 사실도 아내에게 구박받는 처지라는 것도 그녀는 모릅니다. 그저 지금 제 눈앞에 서희 씨에게 저는 가장 멋지고 든든한 남자일 뿐이었죠. 서희 씨의 촉촉한 눈망울이 저를 향해 반짝일 때마다 제 안에 죽어있던 수컷의 본능이 불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아직은 남자구나. 하는 착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 위에 자신의 가늘고 하얀 손을 겹쳐 올리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님, 앞으로도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실 거죠? 저 정말 기사님 없으면 이 동네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답은 톡톡히 할게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영자가 식당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시간, 저는 옆집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달콤한 칭찬에 취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 건 먼지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 여자의 온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서희 씨는 기쁜 듯 제 손을 흔들더니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다. 기사님, 제가 이사 올 때 시골 어르신께 귀하게 얻은 산삼주가 있거든요. 정말 귀한 거라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 아껴둔 건데. 오늘 우리 기사님 기력 보충도 해드릴 겸 제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서희 씨가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 요가복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탄력 있는 엉덩이 라인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져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주었고 집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묘한 열기가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유리병 안에는 진한 빛깔의 산삼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술은 단순한 보답의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선을 넘게 만드는 마법의 묘약이었죠. 산삼주의 진한 향이 거실 가득 퍼지는 순간 서희 씨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매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술 한 잔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술이 뭔지 아십니까? 비싼 양주도 독한 고량주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운 여자가 고맙다며 내미는 정성 가득한 약주입니다. 서희 씨가 부엌에서 들고 나온 그 유리병 속에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진한 황금빛의 산삼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을 닦아내느라 거실에는 묘한 습기가 가득했고 그 습기 사이로 산삼의 알싸하고 진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시골에서 아는 분이 직접 캔 산삼으로 담근 건데 남자들 기력 회복에는 이만한 게 없대요. 오늘 고생하셨는데 이거 한 잔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서희 씨는 제 옆에 아까보다 더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녀가 술을 따르기 위해 팔을 뻗을 때마다 젖은 요가복 너머로 비치는 하얀 속살과 매끄러운 어깨선이 제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채운 뒤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잔을 건넸습니다. 손가락 끝이 제 손등에 슬쩍 스치는데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 기사님, 한 번에 쭉 들이켜보세요. 제 마음이에요. 그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홀린 듯 잔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열기. 산삼주의 독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단숨에 아랫배까지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영자에게 쓸모없는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며 죽어 지내던 제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여자의 찬사를 받는 당당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죠. 서희 씨는 술 기운 때문인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더욱 대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기사님. 술 기운이 오르시나 봐요. 얼굴이 빨개지셨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눈매가 깊으시다. 젊었을 때 여자 여럿 울리셨겠는데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손바닥의 온기가 얇은 바지를 뚫고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무릎 근처를 은근하게 쓸어 올리는데 머릿속은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그 유혹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이제 다 늙은 노인네일 뿐인데요. 아니요, 기사님은 달라요. 아까 배수구 뚫을 때 그 단단한 팔 근육 받는 걸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듬직한 분이 제 옆집에 사신다니 전 정말 행운아인가 봐요. 그녀는 제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가슴골 사이로 풍기는 진한 향취와 산삼주의 향이 뒤섞여 몽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희 씨는 제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대더니 제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저 사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허해요. 사별하고 혼자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옆에 기댈 넓은 어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사님이 계셔서 참 좋네요. 그녀의 촉촉한 입술이 제 귓가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영자가 파스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저녁 시간도 제가 저지르고 있는 이 엄청난 불륜에 대한 두려움도 산삼주의 뜨거운 열기 속에 모두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이 집 안에서 오직 두 사람만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서희 씨는 이제 제 가슴팍에 손을 얹고 제 심장 소리를 가만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 기사님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어요? 꼭 소년처럼. 그녀는 요염하게 웃으며 제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눈빛과 산삼주의 취기, 그리고 빗소리가 만들어낸 이 아찔한 공간 속에서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서희 씨의 붉은 입술이 제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요가복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유연하고 뜨거운 곡선. 이제 우리 앞에는 결코 건너서는 안 될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열기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빗물보다 더 축축하고 산삼주보다 더 독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이성을 잃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한 산삼주 몇 잔, 코끝을 간지럽히는 여자의 살구빛 향기, 그리고 나를 세상을 구한 기사님이라 불러주는 달콤한 목소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68배 노인도 불나방처럼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창밖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서희 씨의 거실은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은밀한 밀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희 씨의 붉은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제 머릿속의 이성은 퓨즈가 나간 것처럼 암전되었습니다. 평생을 아내 영자의 거친 손마디와 독설에 치여 살던 저에게 서희 씨의 부드럽고 촉촉한 입맞춤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아니라 온몸을 불태우는 가솔린 같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있던 그녀의 요가복은 이미 체온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유연한 동줄기는 비단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기사님, 아니, 종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 오늘 정말 혼자 있기 싫어요. 저 좀 안아주세요. 그녀의 가느다란 음성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애절한 고백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수컷의 뜨거운 피가 전신을 타고 역류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소파 너머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영자가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리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옆집 여자의 은밀한 침실로 발을 들이고 만 것입니다. 안방 안은 거실보다 더 짙은 그녀만의 향취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드러난 서희 씨의 몸매는 담장 너머로 훔쳐보던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젖은 요가복을 하나둘 벗어 던질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하얀 살결과 탄력 있는 곡선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68배 내가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품에 안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고민은 찰나였습니다. 서희 씨의 뜨거운 손길이 제 가슴팍을 더듬고 목덜미를 감싸 안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기로 했습니다. 산삼주의 취기가 온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워놓았습니다.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히고 맞닿은 피부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땀방울이 우리 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런 건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에게 무시당하며 죽어있던 제 남성성이 서희 씨의 품 안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탐하며 제가 아직 쓸모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지붕을 뚫을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우리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서희 씨는 제 품에 파고들며 낮게 신음했고 저는 그 소리에 더욱 고무되어 미친 듯이 그녀에게 탐닉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연금을 날리고 죄인처럼 살던 한 남자가 세상에 단 한 번 소리내어 지르는 비명이자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폭풍 같았던 열기가 지나가고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남았습니다. 서희 씨는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고 저는 그녀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묘한 정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아내 영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지금 제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이 여인의 향기가 그 죄책감을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종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저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서희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보상이었고 동시에 제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알리는 선고였습니다.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빗줄기처럼 거세게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맛본 치명적인 열매는 멈출 수 없는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가장 한종우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담장을 넘나들며 위험한 연애를 즐기는 두 얼굴의 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달콤한 신기루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금단의 열매를 맛본 남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 영자의 눈치나 보며 소파 구석에서 죽어 지내던 제가 이제는 아침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침 8시 아내가 식당으로 출근하는 그 해방의 시간 말입니다. 영자가 파스 냄새를 풍기며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면 제 가슴은 20대 청년처럼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나 다녀올 테니 집안 꼬락서니 좀 치워놔. 아내의 날 선 잔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고 아끼던 향수를 뿌립니다. 이제 제 목적지는 마당 구석의 술병이 아니라 담장 너머 서희 씨의 침실입니다. 서희 씨와의 그 뜨거웠던 빗속의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금을 날려먹은 무능한 노인네라는 자괴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남자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 씨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우 씨, 오늘도 정말 멋지네요.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느껴져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기운이 넘치세요? 서희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영자에게는 밥벌레 취급이나 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대담하게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서희 씨가 정성껏 차려준 안주에 낯술을 기울이고 대낮부터 커튼을 친 방 안에서 그녀와 뜨거운 미래를 즐겼습니다. 이것은 연애라기보다 중독에 가까웠습니다. 서희 씨의 매끄러운 살결과 달콤한 속삭임은 제가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직 쓸모 있는 남자라는 착각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종우야.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나를 원해주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왜 죽은 듯이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제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때로는 서희 씨와 거실에 앉아 아내 영자의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입만 열면 독설이에요. 집안의 파스 냄새는 또 얼마나 진동하는지. 서희 씨 같은 향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제 말에 서희 씨는 요염하게 웃으며 제 가슴팍을 간지럽혔습니다. 어머, 종우 씨도 참. 그래도 아내분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 더 즐겁게 지내요. 오늘 밤엔 제가 더 특별한 걸 준비해 둘게요. 그녀의 도발적인 제안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밖에서 땀 흘리며 돈을 벌어오는 동안 옆집 여자와 침대 위에서 뒹굴며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파렴치한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이게 진짜 인생이지라는 오만함마저 생겼죠. 저는 서희 씨를 위해 몰래 아내의 비상금에 손을 대기도 하고 아내가 사놓은 귀한 식재료를 옆집으로 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비밀스러운 연애는 달콤할수록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서희 씨의 침대 위에서 당신이 최고야를 외치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날카로운 현실의 칼날이 이미 제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희 씨와의 뜨거운 미래를 마치고 아내가 돌아오기 직전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TV를 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더 지치고 굽어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 그런데 그날 밤 잠든 아내의 곁에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제 근거 없는 자신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짐승만도 못한 제 자신을 마주하게 만든 그 처참한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옆집 여자의 부드러운 살결을 탐하며 당신이 최고라고 속삭이던 제가 밤이 되어 아내가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기력한 남편의 가면을 씁니다. 서희 씨의 향긋한 살구 향기에 취해 인생의 마지막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오만함과 추잡한 욕망을 단번에 박살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아내 영자는 밤늦게야 퇴근했습니다. 식당 주방의 비린내와 찌든 기름때가 온몸에 밴 채 그녀는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 겨우 파스 몇 장을 꺼내 무릎에 붙이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냄새나게 왜 거실에서 자느냐며 짜증을 냈을 저였지만 그날은 묘하게 마음이 무거워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려던 제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죽이 삐져나온 아내의 발. 그것은 도저히 예순을 간 넘긴 여자의 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형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무거운 솥단지를 나르고 수백 명의 설거지를 해내느라 아내의 발은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뒤꿈치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의 차가운 물과 기름기에 젖어 불어버린 발톱은 노랗게 변색되어 흉측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제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발이 어떤 발입니까? 제가 연금을 날려먹고 사방에 빚쟁이가 들이닥칠 때 자존심 다 버리고 시장통 식당 주방으로 뛰어들어 우리 집의 마지막 생명줄을 지탱해온 바로 그 발입니다. 제가 옆집 여자의 매끄러운 다리를 감탄하며 쓰다듬고 있을 때 제 아내는 이 흉측해진 발로 비명을 지르며 12시간씩 뜨거운 주방 바닥을 버텨냈던 겁니다. 아내의 발목에는 파스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낮에 맡았던 서희 씨의 향기로운 향수는 온데간데 없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파스 냄새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종우야, 너는 인간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저는 차마 그 발을 만질 수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서희 씨에게 갖다 바친 비상금, 그녀와 낮술을 마시며 비웃었던 아내의 독설들, 그 모든 것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거친 발은 저에게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픈 일침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자야. 저는 속으로만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잠결에 괴로운 듯 으응 하며 몸을 뒤척이는 아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참 고운 여자였는데 제 못난 고집 때문에 저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이 새삼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루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마누라가 밖에서 발에 피가 나도록 번 돈으로 옆집 미망인과 정사를 즐기던 제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갈라진 발 뒤꿈치를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염치가 없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단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어두운 거실에서 저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괴감 속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말이죠. 날이 밝으면 아내는 또다시 이 아픈 발을 이끌고 전쟁터 같은 식당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희 씨의 유혹적인 전화벨이 울릴 때 저는 다시 그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이 처참한 자괴감을 안고 제가 저지른 추악한 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제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발 앞에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시간, 담장 너머 옆집에서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평생 이렇게 손이 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의 그 갈라지고 피딱지 앉은 발을 본 뒤로 제 가슴 속에 타올랐던 추잡한 욕망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가 되었습니다. 서희 씨와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대화, 산삼주보다 독했던 입맞춤, 그리고 제가 아직 쓸모있는 남자라고 믿게 했던 그 모든 환상이 실상은
아내의 피땀 위에서 벌어진 잔인한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습니다.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남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서희 씨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 묘한 눈빛을 보면 다시금 제 이성이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수없이 써내려갔던 귀한 용지가 아닌 낡은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희 씨, 미안합니다. 아니, 저 같은 놈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사치겠지요. 첫 문장을 적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파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남편이었는지, 아내의 헌신을 뒤로한 채 당신과의 미래에 중독되어 제 영혼을 팔아넘겼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담장을 다시는 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한자 한자 눌렀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었습니다. 당신이 준 그 달콤한 칭찬들, 잠시나마 저를 남자로 살게 해줬던 시간들, 가슴 깊이 묻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발을 본 순간 저는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희 씨도 이제 좋은 인연 만나서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제발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는 순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봉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희 씨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제 못난 삶에 대한 통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식당으로 나간 뒤 도둑처럼 살금살금 담벼락으로 다가가 서희 씨의 집 우체통에 그 편지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모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지옥 같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담장 너머를 훔쳐보던 그 시간에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제가 있는 쪽을 향해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애처로운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것 같아 저는 커튼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은 수시로 진동했습니다. 기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잠깐이라도 얼굴 좀 봐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쏟아지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아내가 퇴근해 돌아오면 저는 예전보다 더 정성껏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아내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독설을 내뱉었지만 저는 그녀의 그 파스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몰래 아내의 부은 발에 찬물을 적신 수건을 올려두며 저는 제 죄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희 씨는 생각보다 더 집요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제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녀는 밤늦게 저희 집 담장 밑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나직한 흐느낌 소리. 종우 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만 도망치겠다고? 그녀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벽을 타고 제 귀에 꽂힐 때면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우아하고 세련된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믿는, 그래서 무엇이든 무너뜨릴 준비가 된 위태로운 불꽃 같았죠. 저는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녀가 이 미련을 버리고 떠나주기를, 제발 이 비극이 여기서 멈추어 주기를. 하지만 운명은 저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며칠 뒤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 제 가슴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러나가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제 비겁한 비밀이, 그리고 서희 씨의 무서운 집착이 마침내 우리 가족의 평화를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도착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 그거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서희 씨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담장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던 며칠 동안 제 인생은 단 1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영자의 거친 발을 닦아주며 속죄하려 애썼지만 제 눈동자는 자꾸만 옆집의 작은 움직임에도 파르르 떨렸고 제 귀는 현관문 밖의 발자국 소리에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국 제 심장을 먹게 할 만큼 불길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내 영자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안을 청소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딩동. 그 소리는 마치 제 목을 죄러 온 저승사자의 정갈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자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한눈에 봐도 기골이 장대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 남자는 험악한 인상을 억지로 누른 채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까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의 뒤쪽으로 눈이 퉁퉁 부은 채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희 씨가 보였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서희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동생이 이사 오고 나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빠라고요? 서희 씨는 분명히 혼자라고 남편 사별하고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건장한 사내의 등장에 제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유, 옆집 분이시구나. 들어오세요 하며 사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남자가 거실로 들어서며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내가 내 동생이랑 노란한 영감이냐? 라고 묻는 것 같아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오빠가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해서요. 서희 씨가 나직하게 내뱉은 기사님이라는 단어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 영자 앞에서 저를 그렇게 부르다니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남자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툼한 손으로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희 배수구도 뚫어주시고 밤늦게까지 말상대도 해주셨다면서요? 연세에 비해 기운이 참 좋으시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사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돋친 채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말상대라니. 저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져 무릎만 꽉 쥐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아유, 우리 영감이 원래 손재주가 좀 좋아요.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죠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천진난만한 대답이 제 목을 더 강하게 죄어왔습니다. 남자는 찻잔을 들지도 않은 채 저를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이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누군가한테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나 봐요. 저는 우리 서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인간은 절대 가만 안 두거든요.
그게 누구든 간에 끝까지 쫓아가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게 제 성미라.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서희 씨가 부른 해결사이거나 혹은 제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어두운 배경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서희 씨는 소파 건너편에서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제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 감히 나를 버려?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가정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 여보, 당신 왜 그렇게 떨어? 어디 아파? 영자가 제 어깨를 짚으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 갑자기 좀 한기가 들어서 라며 말을 흐렸지만 이미 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비웃듯 껄껄 웃으며 제 허벅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허허, 기사님. 그렇게 겁이 많으셔서 어떻게 우리 동생을 지켜주셨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자주 들러서 안부 좀 여쭤야겠네요. 우리 사이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남자의 위협적인 방문은 1시간 같은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서며 서희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던 그 증오 섞인 눈빛.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지옥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서희 씨는 자신의 오빠라는 남자를 앞세워 제 목줄을 쥐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녀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다면 저 남자의 입에서 제 추악한 행실이 아내 영자의 귀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연금을 날리고도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이 파렴치한 불륜 사실까지 들통난다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창밖을 내다보니 옆집 마당에 서 있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우리 집 창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올가미는 이미 제 목에 걸렸고 줄 끝은 서희 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제 손으로 일궈온 이 초라한 가정마저 제 손으로 부수게 될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옆집에서 들려오는 저 남자의 거친 웃음소리에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도착한 서희 씨의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옆집 서희의 오빠라는 남자가 다녀간 뒤 제 심장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기분이랄까요? 서희의 협박 섞인 문자가 핸드폰을 울려댈 때마다 제 영혼은 한 줌씩 깎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공포가 저를 일깨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날은 아내 영자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평소라면 소주병을 끼고 앉아 서희의 담장을 훔쳐봤을 그 시간에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이 못난 영감이 시장 바닥에서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사온 창거리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멸치똥을 따는데 왜 자꾸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우 씨, 당신은 손마디마디에 기품이 서려 있어요 라며 제 눈을 흐리게 했던 서희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기품 있는 손으로 마누라 등골을 빼먹고 옆집 여자와 불장난을 쳤던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겨웠으니까요. 투박한 솜씨로 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현관 구석에 숨겨두었던 쇼핑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아내의 비상금을 훔쳐 서희에게 주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돈, 그리고 제 낡은 구두를 팔아보탠 돈으로 산 분홍색 등산화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이 산 밑으로 이사 왔으니 나도 등산화 하나 있으면 좋겠네라고 지나가듯 말할 때 연금도 날려먹은 처지에 무슨 등산화냐며 면박을 줬던 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등산화 한 켤레가 뭐라고 저는 옆집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십만 원짜리 산삼주와 화장품을 바치면서도 정작 내 아내의 다 떨어진 운동화는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파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피로를 짊어진 채였습니다. 어머, 당신. 이게 다 뭐야? 웬 찌개 냄새야? 영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쑥스러움보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냥 맨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대충 차려봤어. 얼른 씻고 와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는 제가 뜬 투박한 찌개 한 술을 입에 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맛이 왜 이래? 간도 안 맞고 짜기만 하네. 아내는 핀잔을 줬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물린 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 예전부터 갖고 싶다던 거잖아. 한번 신어봐.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등산화를 확인한 영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쳤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 당신 술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미안해, 영자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 고집 때문에 우리 집 이 모양 이 꼴 만들고 당신 발 피나게 만들고 나 정말 죽일 놈이야. 저는 아내의 그 거친 발을 붙잡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아내의 발등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발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옆집에서 풍겨오던 그 화려한 향수 냄새보다 지금 제 코끝을 찌르는 아내의 지독한 파스 냄새가 수천 배는 더 달콤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아내는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되지. 그 따뜻한 용서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담장을 넘어 저지른 그 추악한 배신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새 등산화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아이처럼 단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곁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평화가 조금만 더 가게 해주세요.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제가 받을 테니 제발 내 아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겨우 눈을 붙이려던 새벽녘이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담장 너머에서 나직한 그러나 아주 또렷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와 저만이 알던 그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서희의 오빠라는 남자가 우리 집 안방 창문을 빤히 쳐다보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편지가 들려 있었고 옆집 대문 앞에는 서희가 싸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속죄의 시간은 끝났고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심판이 제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늘 비릿하고 뜨겁습니다. 아내에게 등산화를 선물하고
밤새 흐느꼈던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따위는 개나 저버리기로 했습니다. 68배의 나이, 평생 펜대만 굴리던 전직 공무원 한종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인근 물류센터에 야간 분류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아내 영자가 잠든 사이 저는 도둑처럼 집을 빠져나와 거대한 창고 같은 그곳 지옥의 문턱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이 영감님, 여기서 버틸 수 있겠어? 힘들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 30살은 어린 현장 관리자의 비아냥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쉼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제 인생의 죄악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무거운 상자들, 그 상자 하나하나가 마치 제가 날려먹은 연금 같았고 제가 서희와 나누었던 추잡한 미러들처럼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에선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옮길 때마다 제 머릿속엔 아내 영자의 갈라진 발 뒤꿈치가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이런 고통을 몇 년이나 견뎠는데 나는 고작 하룻밤도 못 버틴단 말이냐.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상자를 던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가렸지만 그 땀방울이 서희의 향수 냄새를 씻어내주는 것 같아 차라리 개운했습니다. 작업장의 소음은 귀청을 찢을 듯 했지만 제 귓가에는 여전히 서희 오빠라는 남자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야? 그냥 담장만 넘으면 편하게 살 텐데. 그런 환청이 들릴 때마다 저는 더 미친 듯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편안한 유혹? 달콤한 산삼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덫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땀 흘려번 이 하루 일당 10여만 원이 아내 영자가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벌어온 그 돈이 얼마나 고귀한 피와 눈물이었는지 말입니다. 새벽 3시 잠깐의 휴식 시간.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데 문득 제 손을 보았습니다. 서희가 기품이 서려 있다며 치켜세우던 제 손은 어느새 먼지와 기름때로 가득했고 손톱 밑은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아침 해가 뜰 무렵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영자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며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 밤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옷은 왜 이 모양이고? 저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봉투를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 물류센터 갔다 왔어. 이제 당신 혼자 고생 안 시켜. 내가 벌어올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당신 맛있는 거 사 먹어. 영자는 멍하니 봉투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이 양반아. 이 나이에 거길 왜 가? 그냥 집에 있지. 아내의 눈물이 제 작업복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그 어떤 용서의 말보다 뜨거웠고 제 가슴속 응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과천선한다고 해서 과거의 악연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눈물의 포옹을 나누고 있던 그 순간에도 옆집 담장 너머에선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집착은 제가 노동으로 속죄를 한다고 해서 멈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그 아름다운 광경조차 그녀에게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의 역겨운 쇼로 보였을 뿐이니까요. 그날 오후 며칠 동안 잠잠하던 옆집에서 드디어 반응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도 휘파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등산화를 신고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희 집 거실 유리가 박살나며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날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에 감겨있는 종이에는 제가 서희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붙어 있었습니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피냄새보다 진한 광기가 서린 서희의 마지막 경고. 제가 땀 흘려 쌓아 올리려던 속죄의 탑은 이제 그녀의 무서운 복수 앞에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광기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서희가 던진 돌덩이에 거실 유리가 박살나고 제가 보낸 편지가 갈기갈기 찢겨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때 제가 남자가 된 기분이라며 탐닉했던 그 모든 감정은 실상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를 태워버리려는 독한 불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서희 씨의 살구 향기와 찬사는 제 비루한 현실을 잊게 해준 달콤한 마약이었을 뿐, 그 약효가 떨어지자 남은 건 썩어 문드러진 제 양심과 파멸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 영자는 산산조각난 거실 유리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내는 제 몸부터 살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진정시키며 차마 옆집 여자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도둑이 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옆집 대문 앞에 서서 우리를 비웃듯 쳐다보는 서희와 그 오빠라는 남자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고 도망친다면 제 아내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영자를 안방으로 들여보낸 뒤 홀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를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내 파멸이라면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내에게 모든 걸 다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갔던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못난 자괴감을 달래려 했던 비겁한 도피였다는 걸.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담장을 넘지 않습니다. 내 아내의 발바닥에 박힌 굳은 살 하나가 당신이 내밀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담장 너머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의 오빠라는 사내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험악한 소리를 내뱉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류센터에서 짐짝을 나르며 제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마음대로 해봐. 제 마지막 경고에 옆집의 불은 어둡게 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 영자의 곁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새로 사준 등산화를 머리맡에 둔 채 모처럼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된 식당 일과 억척스러운 세월의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낡고 바랜 손. 그 손을 꼭 잡는 순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 손이 나를 먹여 살렸고 이 손이 무너진 가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부드러운 손길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지만 아내의 이 거친 손은 제 목숨을 지탱하는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바닥에 제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맹세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은 여생,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하지 않든 나는 끝까지 당신 곁에서 개처럼 일하며 속죄할게. 여러분, 황혼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넘은 담장 너머에는 낙원이 아니라 뱀들이 우글거리는 구렁텅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 한종우는 이제야 그 신기루에서 깨어났습니다. 땀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고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함께 된장찌개를 떠먹는 이 소박한 일장이 제 인생의 진짜 천국이었다는 것을요.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등산화를 신고 마당을 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날려 먹은 연금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 어리석고도 처절한 이야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황혼의 유혹과 통한의 속죄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영자는 종우의 비밀을 끝까지 몰랐을까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가슴을 울리고 인생의 깊은 맛이 담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